2021년 6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한 법정입니다. 이날 재판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무려 14개월이나 미뤄졌다가 간신히 다시 열린 참이었죠. 그래서 배심원단도 판사도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잔뜩 긴장해 있었는데요. 법정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맴돌았죠. 무거운 침묵을 깨고 누군가의 거칠고 가쁜 숨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피고인석에 앉은 한 늙은 남자를 향해 있었어요. 다들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당혹감, 아니 약간의 혐오감마저 묻어났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사람은 당시 78세의 로버트 더스트.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쥐락펴락하던 순자산만 1,0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재벌가의 장남이었죠. 수십 년간 돈과 최고급 변호인단으로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비웃어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법정에 나타난 모습은 과거에 화려했던 억만장자와는 거리가 한참 멀었어요. 오랜 암투병과 폐혈증을 앓으면서 몸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요. 커다란 휠체어에 마치 낡은 인형처럼 푹 파묻혀 있었죠. 근데 배심원들을 진짜 경악하게 만든 건 그가 입은 헐렁한 수의나 앙상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휠체어 옆으로 투명한 소변줄과 카테터 주머니가 대놓고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배설물이 찰랑거리는 소변백이 아무런 가리개도 없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심지어 취재진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치부를 아주 보란듯이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노안 때문에 벌어진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죠. 평생을 소름 끼치는 통제력으로 세상을 쥐고 흔들었던 소시오패스가 이제는 자신의 병든 몸마저 무기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면서 동시에 묘한 동정심을 쥐어짜내려는 아주 기괴한 퍼포먼스였던 겁니다. 이 노골적인 꼼수에 검찰 측은 완전히 폭발하고 말아요. 특히 이 사건을 몇 년째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존 검사는 치를 떨었죠. 그는 더스트가 구치소에서 지인들과 통화하면서 치매에 걸린 척해서 재판을 무효로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떠벌린 녹음 파일까지 이미 다 들어본 상태였거든요. 살인마가 또다시 법을 농락하려는 꼴을 보면서 숨막힐 듯 팽팽했던 법정 안에서 검사는 마침내 판사를 향해서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재판을 연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저 노인의 소변통을 비워주겠습니다. 검사의 이 날선 호통에 재판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결국 판사가 당장 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커다란 담요를 덮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나서야 그 충격적인 시각적 테러는 간신히 가려질 수 있었죠. 자, 여러분, 소변 주머니를 찬 채 휠체어에 늘어져 있는 이 늙고 초라한 노인. 아무리 끔찍한 범죄자라도 저쯤 되면 약간 가엾다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계를 불과 몇 년 전으로만 돌려보면 우리는 이 노인의 진짜 악마 같은 맨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2015년 전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HBO 다큐멘터리의 더 징크스 촬영장이었죠. 마지막 인터뷰를 마친 직후에 노인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신의 몸에 무선 마이크가 여전히 켜져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 안에서는 기괴하게 트림을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자신의 끔찍한 인생을 요약하는 충격적인 혼잣말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전부 죽여버렸지 당연히. 소변 주머니로 법정을 모독하고 카메라 뒤에선 자신이 죽인 사람들을 비웃던 이 살인마. 그의 주변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거나 끔찍한 시신으로 발견됐죠. 이 모든 핏빛 비극의 서막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40여 년 전인 그날은 1982년 1월 31일 겨울비와 진눈깨비가 섞여서 내리던 아주 으스스한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코네티컷주의 한 가정집에서 열린 저녁 파티에 로버트 더스트의 아내 캐슬린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죠. 당시 그녀는 수학과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 졸업을 단 몇 달 앞둔 똑똑한 수재였거든요. 근데 파티에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뭔가 많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옷차림에 신경을 쓰던 그녀가 뜬금없이 붉은색 트레이닝복 위아래를 입고 있었거든요. 마치 집에서 황급히 도망쳐 나온 사람처럼 불안하게 서성이던 그녀는 남편 로버트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겁에 질린 얼굴로 서둘러서 파티장을 빠져나갔죠. 그녀가 향한 곳은 부부가 주말마다 머물던 뉴욕 사우스 세일럼의 외딴 오두막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이후 남편 외에 캐슬린을 살아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도대체 그 차가운 오두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로버트 더스트라는 남자의 소름 끼치는 과거를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버트는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절반쯤 소유했다는 더스트 오거나이제이션 가문, 그 어마어마한 부를 쥐고 태어난 장남이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은수저였던 그의 내면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가 7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가족들이 살던 저택 지붕 위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죠. 훗날 로버트는 아버지가 자신을 창가로 데려가서 그 끔찍한 장면을 직접 보게 했다고 주장했어요. 물론 그의 남동생은 형이 그 자리에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하긴 했지만요. 어느 쪽이 진실이든 이 끔찍한 기억은 어린 로버트의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실제로 그가 10살 때 작성된 정신과 상담 보고서를 보면 의사는 아주 섬뜩한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인격 붕괴, 그리고 조현병의 가능성마저 보임. 참 끔찍하죠. 이 망가진 정신 상태는 어른이 되어서도 고스란히 이어졌어요. 리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UCLA 박사과정에 들어갔지만 금방 자퇴를 해버렸고요. 참고로 이때 훗날 두 번째 희생자가 되는 오랜 친구 수잔을 만나게 되죠. 돌연 버몬트주의 시골로 내려가서 올굿띵스라는 작은 건강식품점을 차리기도 했어요. 결국 아버지의 끈질긴 설득에 억지로 뉴욕 가업에 복귀하긴 했지만 회사를 경영할 의지도 없었고 툭하면 엇나갔습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는 1992년 전통을 깨고 장남인 로버트 대신 둘째 아들 더글러스에게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게 되죠. 자신이 장남이라면서 당연히 회사를 물려받을 줄 알았던 로버트의 내면에서 극단적인 증오와 통제욕이 폭발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예요. 이 형제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동생 더글러스가 법정에서 폭로했던 아주 기괴한 일화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로버트는 1980년대에 알래스칸 말라뮤트라는 썰매 끄는 대형견을 무려 7마리나 연달아 키웠습니다. 소름 돋게도 이 7마리의 이름은 전부 똑같이 이고르였어요. 그리고 이 개들은 하나같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죠. 남동생 더글러스는 언론과 법정에 이렇게 증언하면서 몸서리를 쳤습니다. 형은 그 개들을 상대로 자기 아내를 죽이고 시신을 처리하는 연습을 한 게 분명합니다. 로버트는 나를 이고르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는 나를 죽이고 싶어해요. 자, 이제 다시 아내가 실종되던 1982년 무렵으로 돌아가 볼게요. 캐슬린의 하루하루는 이미 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의 끔찍한 통제와 폭력에 시달리던 그녀는 25만 달러의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로버트는 아내의 신용카드를 모조리 정지시켜버립니다. 공동계좌에서 아내 이름을 지워버렸고 코앞으로 다가온 의대 마지막 학기 등록금조차 내주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돈줄을 끊어버렸어요. 게다가 그 당시 로버트는 유명 여배우 미아 페로우의 여동생 프루던스와 3년째 불륜을 저지르면서 아예 따로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실종되기 불과 3주 전
캐슬린은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때 그녀가 친구에게 남겼던 이 절망적인 한마디. 남편이 나를 때렸어. 하지만 고소는 할 수 없어. 이 짧은 한마디에 그녀의 공포가 얼마나 깊었는지, 돈과 권력을 지은 남편의 보복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감히 경찰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3주 뒤, 그녀는 그 붉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 영영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내가 실종된 후에 로버트 행동은 마치 치밀하게 짜인 각본 같았어요. 그는 경찰 수사에서 아내를 기차역에 배웅해줬고 나중에 맨해튼 아파트에 잘 도착했다는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라며 아주 그럴싸한 알리바이를 댔죠. 게다가 맨해튼 아파트 경비원이 캐슬린이 오는 것을 봤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경찰 수사는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경비원의 목격담은 허점투성이었어요. 사실 반블럭이나 떨어진 곳에서 뒷모습만 봤을 뿐이고 심지어 자신이 그날 근무를 했는지조차 확실치 않다고 말을 바꿨거든요. 경찰의 수사망을 교란하기에 아주 딱 좋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세월이 한참 흐른 뒤 로버트는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특유의 뻔뻔한 표정으로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그냥 경찰한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둘러대면 모든 게 다 알아서 조용해질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날 밤 배웅 같은 건 없었고 자신은 그냥 집에 가서 잤다는 거예요. 사건을 덮으려던 흔적들도 여기저기서 발견됐어요. 실종 3주일 뒤 부부가 살던 맨해튼 아파트의 쓰레기 압축기 안에서 캐슬린의 소지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고요. 애가 타던 캐슬린의 여동생과 친구가 사우스 세일럼의 오두막 창문을 깨고 몰래 들어갔을 때 집 안은 이미 누군가 마구잡이로 뒤진 듯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우편물은 뜯지도 않은 채 쌓여 있었고 그녀가 아끼던 물건들은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로버트의 소름 돋는 면모가 하나 더 드러나요. 처음에 그는 아내를 찾겠다며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훌쩍 넘는 현상금을 걸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슬그머니 이 현상금을 1만 5천 달러로 대폭 깎아버립니다. 애초에 아내를 찾을 의지 따위는 전혀 없었던 소시오패스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준 셈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내의 실종 사건은 결정적인 시신이나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로버트는 8년 뒤 배우자가 가출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대면서 뻔뻔하게 이혼 소송을 걸어버렸고요. 결국 자신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완벽하게 지켜냈죠. 그렇게 진실이 영원히 묻히는 줄 알았던 사건은 1999년 뉴욕 경찰이 재수사를 선언하면서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좁혀오는 수사망에 극도의 위협을 느낀 로버트. 그는 가족도 이름도 다 버린 채 수백억 원의 전 재산을 현금으로 싸들고 미국 반대편 텍사스의 슬럼가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말 못하는 벙어리로 기괴하게 변장한 채 숨죽여 지내기 시작했죠. 텍사스주 갤버스턴에 덥고 끈적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허름한 하숙집. 로버트는 여기서 도로시 시너라는 가짜 이름표를 달고 살고 있었어요. 가발을 쓰고 치마를 입은 채 입을 꾹 다문 벙어리 여인 행세를 하면서 말이에요.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라지만 정말 기괴한 은신처가 아닐 수가 없죠. 근데 2001년 10월 이 평온해 보이던 갤버스턴만 바닷가에 끔찍한 물건들이 둥둥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검은색 쓰레기 봉투 여러 개가 파도에 밀려왔는데 그 안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된 토막 시신들이 들어있었어요. 피해자는 다름 아닌 로버트가 머물던 하숙집 이웃 71세의 노인 모리스 블랙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조금이라도 눈치챈 것 같은 이웃을 그토록 잔인하게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시신 발견 직후 로버트는 경찰에 체포됐지만 억만장자답게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억 원의 보석금을 그 자리에서 현찰로 내고는 곧바로 도주를 해버리죠. 근데 이 도망자 신세의 재벌이 한 달 반 만에 붙잡힌 장소가 아주 황당해요.
도주하던 중 펜실베이니아주 한 마트에 들렀는데요. 자기 주머니에 현금 500달러를 두둑하게 넣고 있으면서도 고작 5달러짜리 치킨 샐러드 샌드위치와 반창고를 훔치다가 좀도둑으로 덜미를 잡히고 만 거예요. 이때 그가 샌드위치와 함께 훔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신문이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에 혹시 신문 일면에 자기 얼굴이 대서특필됐을까봐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 어이없는 기행은 당시 타블로이드 언론에 매일같이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어요. 하지만 경찰이 마트 주차장에 있던 그의 렌터카를 뒤져본 순간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 안에서는 현금 37,000달러의 뭉치와 장전된 권총 2정, 마리화나 그리고 모리스 블랙의 운전면허증이 쏟아져 나왔어요. 더 소름 돋는 건 조수석에 놓인 한 장의 약도였습니다. 그건 바로 첫 번째 아내 캐슬린이 실종됐을 때 경찰의 진상규명을 끈질기게 요구했던 아내의 친구 길버트의 집으로 가는 길을 그려놓은 지도였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결과 로버트는 도주하는 동안 뉴욕 코토나에 있는 친동생 더글라스의 집 진입로까지 찾아가서 몰래 스토킹했던 사실이 드러나요. 그것도 총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상태로 말이죠. 이 사실이 뜻하는 게 뭘까요? 만약 그 마트에서 샌드위치를 훔치다가 잡히지 않았다면 자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다른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질렀을지도 모를 아찔한 상황이었던 거죠. 도망치는 그 다급한 순간에도 총을 품고 살인 대상을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살인 혐의로 텍사스 법정에 서게 된 로버트. 그는 미국 최고의 형사 변호사인 딕 드게린을 고용해서 철통 같은 드림팀을 꾸립니다. 변호인단은 로버트가 평생 아스퍼거 증후군을 알아왔다는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배심원단의 동정표를 유도했어요. 그러면서 모리스 블랙이 먼저 로버트의 숨겨둔 총을 빼앗아서 위협을 했고 그 총을 다시 빼앗으려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총이 발사됐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명백한 정당방위라는 논리였어요. 여기에서 검찰 측은 아주 치명적인 도박을 던지게 됩니다. 과실치사 같은 하위 혐의는 기소장에서 아예 빼버리고 오직 최고 형량인 계획적 강력범죄 이 하나로만 그를 기소해버립니다. 뭐 아니면 도식에 승부수를 띄운 거죠. 하지만 이 도박은 완벽하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다에서 건져 올린 수많은 토막 시신들 중에서 유일하게 결정적인 사인을 밝혀줄 모리스 블랙의 머리가 끝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없으니까 정말 몸싸움 중에 얼굴에 총을 맞은 건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뒤에서 뒤통수를 쏜 건지는 증명할 방법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당시 재판의 분위기는 정말 기괴함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시신을 전기톱과 도끼로 자르던 순간에 대해서 끈질기게 추궁하자 로버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피가 사방에 가득한 악몽 같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짓을 마치 남의 일이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무미건조하게 묘사하는 그 태도에 현장에 있던 취재진과 배심원들은 다들 헛숨을 들이켰죠. 결국 법망의 한계에 부딪힌 배심원단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의 인간성은 혐오스럽지만 사인을 증명할 머리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법률적으로는 유죄를 줄 수 없다. 시신을 끔찍하게 토막내고 바다에 버린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믿기 힘든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미국 사법 역사상 가장 뼈아픈 유전무죄의 결과였죠. 살인죄를 교묘하게 벗어난 로버트는 이후 시신훼손과 도주 혐의로만 고작 3년형을 살고 가석방됐어요. 근데 이 살인마의 뻔뻔한 조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석방 규칙상 거주지를 함부로 벗어나면 안 되는데도 그는 자신이 노인을 죽이고 토막냈던 그 갤버스턴의 하숙집을 기어코 다시 찾아갔어요. 게다가 근처 쇼핑몰을 태연하게 돌아다니기까지 했죠. 그러다가
쇼핑몰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텍사스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장과 정면으로 딱 마주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어요. 결국 이 어이없는 기행 때문에 그는 가석방이 취소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판사는 훗날 재판 당시 마주했던 끔찍한 시신의 상태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몸서리를 쳤습니다. 시신은 뼈와 근육의 구조를 완벽히 하는 외과 의사처럼 정교하게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절대 초보자의 솜씨가 아니었어요. 토막살인을 저지르고도 돈의 힘과 사법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유유히 무죄를 선고받은 로버트. 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보면서 미국 사회는 억만장자가 돈으로 살인을 샀다라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비웃으면서 완전 범죄의 달콤함을 누리던 이 악마는 엉뚱하게도 자신을 모델로 한 할리우드 영화에 매료가 돼요. 급기야 그 영화 감독에게 자기가 직접 전화를 걸면서 스스로 파멸의 덫으로 걸어 들어가게 돼요. 자신을 모델로 한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자기가 직접 전화를 걸었던 로버트. 그 어이없는 오만함이 그 단단했던 완전 범죄의 벽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됐죠. 다큐멘터리 촬영이 진행이 되면서 로버트가 꽁꽁 숨겨왔던 두 번째 살인의 판도라 상자가 열려버렸거든요. 시계를 200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로 한번 돌려볼게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베네딕트 캐년이라는 아주 부유하고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어느 집 문이 열린 채 안에서 개 한 마리가 구슬프게 지저대고 있었죠.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바닥에는 한 여성이 머리 뒤통수에 총을 맞은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치 조직폭력배들이 배신자를 처형할 때 쓰는 아주 잔혹한 방식이었어요. 피해자의 이름은 수잔. 라스베이거스 마피아 거물의 딸이자 로버트와는 대학 시절부터 모든 비밀을 공유해온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였어요. 수잔은 1982년 첫 번째 아내 캐슬린이 실종이 됐을 때 언론과 경찰 앞에서 로버트의 가짜 알리바이를 대신 퍼뜨려준 핵심 인물이기도 했죠. 근데 1999년 뉴욕 경찰이 아내 실종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 시작하잖아요. 당시 생활고에 심하게 시달리던 수잔은 경찰이 가장 먼저 만나봐야 할 1순위 증인으로 떠올랐습니다. 로버트는 경찰 수사가 좁혀오자 수잔의 입을 막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50,000라는 큰 돈을 몰래 보냈어요. 단순한 우정의 표시가 아니라 제발 비밀을 지켜달라는 입막음용 합의금이었던 거죠. 하지만 돈을 받고도 수잔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결국 로버트는 그녀가 경찰의 입을 열기도 전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서 아주 차갑고 무자비하게 머리에 총을 쏴버린 거예요. 수잔이 살해된 직후 베버리힐스 경찰서로 아주 기괴한 편지 한 통이 배달됩니다. 봉투 안에는 수잔의 집 주소와 함께 단 한 단어, 시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경찰에 시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살인마의 안내서였죠. 근데 이 편지 봉투에는 범인의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남아있었죠. 바로 베벌리힐스의 베벌리를 쓸 때 알파벳 E를 하나 더 넣어서 잘못 적은 오타였어요. 경찰은 이 시체 편지의 주인을 찾지 못해서 아주 오랜 시간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다큐멘터리 더 징크스 촬영 중에 믿기 힘든 반전이 일어납니다. 수잔의 의붓아들이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정리하다가 1999년에 로버트가 수잔에게 보냈던 친필 편지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그 과거의 편지와 경찰이 보관 중이던 시체 편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독특한 대문자 블록 필체부터 베벌리를 틀리게 적은 오타까지 소름 돋게 똑같았어요. 평생을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속여왔던 완전 범죄 살인마의 꼬리가 수십 년 전 자신이 직접 쓴 편지 한 장 때문에 허무하게 밟혀버린 거예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스모킹건이었죠. 나중에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이 두 편지를 눈앞에 들이밀자 로버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재밌는 건
증거가 발견되기 전 인터뷰에서 로버트가 그 시체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뻔뻔하게 평가를 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거야. 오직 살인자만이 쓸 수 있는 편지니까. 자기가 쓴 편지인 줄도 모르고 살인자만 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떠벌렸던 그 뻔뻔함. 결국 2019년에 이르러서야 로버트의 변호인단은 그 시체 편지를 로버트가 쓴 게 맞다 라며 뒤늦게 강제 인정을 해야만 했어요. 자, 다시 2015년으로 돌아와 보죠. 자신이 편지를 썼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카메라에 담기고 화장실에서의 그 소름 끼치는 독백까지 남겨버린 로버트.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회 방송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는 또다시 치밀한 도주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이번엔 경찰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던 로버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저지르거든요. 바로 자기 휴대폰의 음성 사서함을 2번이나 확인한 거예요. FBI는 이 통신 신호를 추적해서 그의 위치를 단번에 알아냈죠. 2015년 3월 14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한 메리어트 호텔 로비. 초췌한 모습의 노인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에버렛 워드라는 가짜 이름으로 투숙했던 그는 호텔 로비에서 잠복 중이던 FBI 요원들에게 결국 체포되고 말았죠. 당시 그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면 이 남자가 끝까지 세상과 법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알 수 있어요. 장전된 389경 권총 한 정과 마리화나는 물론이고 현금은 우리 돈으로 약 5천만 원이 넘는 돈다발이 들어있었거든요. 심지어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쿠바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요. 무엇보다 현장 취재진을 경악하게 만든 건 얼굴 전체에 뒤집어 쓸 수 있는 섬뜩한 살색 라텍스 가면이었습니다. 게다가 체포 직후 경찰이 그의 소지품에서 UPS 택배 운송장 번호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이걸 추적해보니까 로버트가 뉴욕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호텔로 몰래 배송시킨 택배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새 신발 한 켤레와 함께 무려 1억 5천만 원이 넘는 엄청난 현금 다발이 꽉 차 있었습니다. 도합 2억 원에 가까운 현금과 얼굴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라텍스 가면만 있으면 언제든 쿠바로 도망을 가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믿었던 그 지독한 오만함. 로버트는 마침내 로스앤젤레스의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암투병과 노안을 핑계로 사법 시스템을 집요하게 흔들었고 그가 사망한 뒤 벌어진 일들은 남겨진 피해자 가족들에게 훨씬 더 잔인한 비극으로 다가왔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무려 14개월이나 멈춰 있었던 수잔의 살해 재판. 2021년이 되어서야 간신히 로스앤젤레스 법정의 문이 다시 열렸어요. 판사도 배심원단도 모두 마스크를 쓴 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그곳에 검찰 측 증인으로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닉 차빈. 수십 년 전 로버트가 2번째 결혼식 할 때 옆에서 들러리를 서줬을 만큼 가장 가까웠던 절친이었죠. 닉은 평생을 알고 지낸 친구를 고발해야 하는 참담한 표정으로 과거 로버트가 자신에게 털어놨던 끔찍한 고백을 증언했죠.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수잔 아니면 나였으니까.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리고 이 법정에는 아주 충격적인 증인이 한 명 더 출석합니다. 바로 로버트의 친동생 더글러스였어요. 40년 넘게 형과 지독한 악연을 이어온 그는 법원의 강제 소환장이 발부되고 나서야 마지못해 증언대에 섰어요. 그리고 배심원들 앞에서 덜덜 떨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형은 나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형이 나를 죽일까봐 너무 두려워서 오늘 법정에 오면서 경호원까지 고용했어요. 미국 최고 재벌가의 형제가 살인자와 암살 표적이 되어 법정에서 마주한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끔찍한 순간이었죠. 가장 믿었던 친구와 친동생의 증언에 완전히 궁지에 몰린 로버트. 그는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해골처럼 앙상한 몸을 이끌고 휠체어에 앉은 채 직접 증언대에 오르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는 무려 15일, 시간으로 따지면 40시간이 넘는 그 길고 숨막히는 시간 동안 검사에 피말리는 압박 질문을 견뎌야 했어요. 자신의 병든 몸을 방패 삼아서 배심원들을 속여보려고 했지만 이 사건을 수년째 파고들었던 검사의 집요한 공격에 결국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과거 텍사스 토막 살인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걸 실토한 데 이어서 검사가 계속 몰아붙이자 아주 치명적인 자백을 해버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재판 증언대에서도 5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생을 통제광으로 살면서 법을 우습게 알고 농락했던 남자가 검사의 압박에 못 이겨 자기 입으로 모든 걸 무너뜨린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마침내 2021년 9월 17일 배심원단은 그에게 1급 살인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10월 14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 매복살인과 증인살해라는 특수 조건을 아주 무겁게 적용했고요. 로버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죠. 이 판결 직후에 40년 전 억울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첫 아내 캐슬린의 살인 혐의로도 드디어 정식으로 기소됐어요. 수십 년을 돌고 돌아서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세상의 법은 그리고 운명은 끝까지 피해자 가족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종신형 선고 직후 로버트는 교도소 안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인공호흡기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인 2022년 1월 10일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 침대에서 심장마비로 쓸쓸하게 숨을 거두죠. 그의 나이 78세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캘리포니아 법에 아주 기괴하고 허망한 맹점이 하나 드러나요. 법률 용어로 초기화 무효라고 불리는 원칙인데요.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더라도 항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망을 해버리면 그 1심 유죄 판결이 자동 무효가 돼버리는 법이 있습니다. 수십 년의 추적 끝에 간신히 살인마에게 수갑을 채웠는데 그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법적으로 다시 깨끗한 무죄 상태가 돼서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참 허탈하죠. 살인마는 병들어서 죽어버렸고 그 치열했던 형사재판은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진실을 쫓았던 남겨진 가족들의 찢어지는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가족들은 피눈물을 삼키면서 그의 유산,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훌쩍 넘는 그 거대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길고 험난한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2,300억 원의 유일한 법적 상속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로버트의 두 번째 아내인 데브라 차라탄이었어요. 그녀는 로버트가 과거 텍사스에서 노인을 토막내고 붙잡혔을 때 수억 원의 보석금을 단번에 송금해주고 그의 도피를 묵인하며 도왔다는 아주 짙은 의심을 받던 인물이었죠. 피해자 가족들은 살인자의 도피를 도운 아내가 그 피 묻은 유산을 가져간다는 건 부당하다라며 끈질기게 법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인 2026년 5월 5일 미국 연방법원에 아주 차갑고 무정한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사는 로버트 더스트의 사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손해배상 소송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첫 아내 가문이 제기한 소송을 최종 기각해버렸어요. 결국 이 기나긴 싸움의 최종 승자는 살인마의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그녀가 로버트의 유산을 온전히 상속받게 된 합법적이지만 지독하게 잔인한 결말이 나버린 거죠. 1982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요. 첫 번째 아내 캐슬린의 시신은 여전히 그 차가운 어딘가에 묻혀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도 못했죠. 돈과 권력으로 평생 법을 우습게 알고 농락했던 로버트. 세상의 법전은 그의 죽음과 함께 너무나도 허망하게 닫혀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 카메라 뒤 화장실에서 마이크가 켜진지도 모르고 내뱉었던 그의 섬뜩한 고백만큼은 영원히 남아있죠. 희생자들의 피 맺힌 눈물과 그날의 핏빛 진실은 역사라는 가장 엄중한 법정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유죄의 증거로 기억될 겁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